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제일 좀 비극적인 뉴스 중에 하나가 그 노노간병 관련된 이야기고,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거, 노노간병. 이거 노노간병이 간병살인으로 이어진, 자기가 간병하는 사람을 살해하는 걸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 부산 사건이에요. 79세 할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살해를 한 사건인데 119 구급대원이 부산의 한 집으로 다급히 뛰어들어갑니다. 79살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범인은 79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20년 전 심장 판막전 수술을 받은 아내를 직업정성으로 보살펴 왔습니다. 20년 동안 아내 곁을 지켰지만 지난 4월 말기암 판정까지 받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인고 부부였다고 그래요. 아마 동갑이셨나 봐요. 79년인데 60년을 살아오셨고, 이 부부가 돈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부부였어요. 그리고 자녀도 있었는데 아들 2명, 딸 1명, 다 효자 효녀들, 행복한 가정이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할아버지가 정년퇴직을 하실 즈음에 할머니가 심장판막증이라는 병을 앓게 돼요. 이게 뭐 판막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네요. 그래서 판막 이식 수술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급격히 허약해지시죠. 급격히 허약해지시고 할아버지가 이제 그 아내 부인의 간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는데 그 한 2014년 즈음에 이 수명이 다 됐대요. 판막이. 수명이 다 됐는데 할머니가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이거를 재수술을 해서 새로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무리였나 봐요. 그래서 재수술은 하지 않고 합병증 치료만 하자, 병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담도암에 걸리세요. 담도암도 이번에 알았는데, 이 담도암이 걸리면 그 암세포가 통증 유발 물질을 다른 암보다 되게 많이 낸대요. 되게 많이 내서 되게 아프고,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15년을 병간호를 했는데 이제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너무 고통스러운 병을 앓게 됐고, 나는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리고 병원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이제는 치료는 불가능하다. 어디 요양병원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으로 할머니를 옮겨요. 옮겼는데 여기 너무 싫다, 집으로 데려가자. 맞아요. 다 가고 싶어 하세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데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노노간병을 합니다. 좀 하는데 이 부부는 독박간병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다 우애도 좋고 효심이 깊어가지고 돌아가면서 그 어머니 모시러 오고, 또 나중에는 막내 아들이 이 집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어머니 모시고 출퇴근 자기 회사 다니고,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이제 계속 암투병을 하는데 뭐 몸이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심장 판막도 이미 수명이 다 했고, 그러다가 위기가 오고 병원 입원하고 다시 퇴원하고, 이걸 4번을 반복을 합니다. 4번을 반복하는 사이에 할머니가 이제 몸무게가 37kg이 돼요. 할머니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며느리한테 나 좀 죽여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그런 나날로 이제 하루하루 가고 있는데,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출근을 하고 할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할아버지가 가서 그냥 목을 졸라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전화를 겁니다. 너희 어머니가 죽은 것 같다. 전화를 거니까 119 소방대원이랑 경찰이 이제 그 집에 출동을 합니다. 경찰이 이제 시신을 살펴보죠. 살펴보는데 여기 교살흔, 목 졸린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그냥 순순히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랬다. 간호하는 게 너무 힘들고 아내도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가지고 그냥 내가 그랬다. 그러니까 긴급 체포하죠. 이제 할아버지는 수사기관으로 가고 이웃이랑 뭐 가족들이 다 선처를 부탁을 합니다, 법원에. 그래서 결국은 집행유예를 받으세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선고를 받습니다. 인격권을 생각하면 참 이 사건이 떠오르는, 또 특히 광주 생각하면 이제 이 사건이 떠오르는 사건인데요. 바로 이제 인화학교에 있었던 성폭행, 집단 성폭행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세간에는 이제 도가니 사건으로 네.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때 뭐 도가니 영화 나오고 또 소설도 나오고 했을 때 이제 온 국민들이 크게 이제 분노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그 인화학교라는 학교에서 교직원들이 그 청각 장애인인 그 학생들을 집단적으로 성폭행, 성추행 또는 이제 그냥 일반 폭행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수학교인데 이제 청각 장애인들을 교육하는 그런 곳이고요. 언어장애가 있는 18살 여학생의 손발을 묶은 뒤 성폭행하는 행정실장. 그때 두 사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냐 이름을 딱 쓰대요. 그 두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학교 생활 보육교사하고 또 교장 선생님. 아이들이 성폭행 당했다는 증거를 전혀 정황을 전혀 우리가 캐치를 못하고 과연 이렇게 교사로서 우리가 맞는가. 어릴 때부터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또 아무래도 이제 말도 잘 하기 좀 불편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능 장애가 있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그 교장, 뭐 행정실장, 교직원 이런 사람들이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했던 사건이고요. 여러분 이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화를 보시면은 되게 그 참혹하잖아요. 정말 보기 힘들더라고요. 네, 정말. 그 나이 많은 교장이 막 그게 이제 소설보다 훨씬 수위를 낮춰서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판결문을 다 봤는데 소설보다 훨씬 더 소설보다 더 힘들고 아예 뭐 밤부터 새벽까지 막 묶어놓고 성폭행도 하기도 하고 정말. 정말 참 충격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수사 결과 밝혀진 것은 가해자가 이제 6명, 피해자 아이들은 한 9명 정도 나왔고, 근데 뭐 누구나 뭐 짐작할 수 있듯이 실제 피해 규모는 그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그렇죠. 네.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2019년 기준으로 해서요. 전체 성폭력 피해자의 30.8%가 13세 미만이 피해자였습니다. 30% 상당한 넘은 거예요. 거예요? 30%가 와. 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가슴 아픈 것은 16년도에 23%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19년도까지 3년 사이에 무려 30%로 7% 훨씬 더 증가를 해버렸다는 얘기가 되죠. 네네. 이제 이 아동 성범죄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웃 사람. 이 아동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처럼 다른 지역과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 그래서 그들의 특성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저는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나주에서 발생한 고종석 아동 성범죄를 좀 살펴보자 했다. 고종석 사건. 워낙 잔혹한 사건이 되다 보니 네. 범행 동기와 심리적인 특성을 분석을 하라는 이제 지시를 받고 나중에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반 정도 직접 만난 사건이기 때문에 훨씬 내용을 좀 잘 알고 있는데요. 2012년 8월 29일 날입니다. 이 고종석이라는 자가 피해자 그 A양의 어머니를 동네에서 우연히 만납니다. 그리고 아이들 잘 지내죠? 라고 인사말을 건네니까 그렇다라고 헤어졌는데 이 고종석은 그 길로 바로 A양의 집으로 향합니다. 자신의 집과 그 이 피해자인 A양의 집은 불과 250m가 떨어져 있는 가까운 거리였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웃 사람이네요. 바로 이웃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새벽 1시 반경에 네. 이 집에 몰래 침입을 해서 마루 끝에서 자고 있는 A양을 이불채 납치를 합니다. 삼촌이야 괜찮아 이런 말을 하면서 130m 떨어진 다리 밑에 가서 성폭행을 자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범인은 이제 고종석은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아이가 자기를 알아본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서 실신한 것을 보고
사망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방치하고 도주를 합니다. 근데 이날은 굉장히 심한 태풍이 불고 있었을 때고요. 태풍 댐빈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지금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강풍과 함께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를 부리겠습니다. 2012년에 태풍 왔죠. 그 범행이 이뤄지던 날 비가 많이 오던 날인데 근데 제가 이거 참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에서 11시간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잠이 깨어가지고 의식이 돌아온 상황에서 맨발로 자기 집 쪽으로 30-40m를 걸어가다가 다시 쓰러져서 의식을 잃습니다. 이때 그 비바람이 몰아치던 곳에서 피해를 당한 A양의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참 말하기가 어려운 이 사건, 정말 실제로 힘든 2시간 동안 또 면담을 하셨기 때문에 머릿속에 너무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이 사건의 모든 면면들이. 광주 붕괴 참사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2분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합동 재개발 구역이 있고 이제 그 재개발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는 현장이었는데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의 건물을 이제 해체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한순간에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54번 시내버스를 사실 그대로 덮쳤어요. 아이고. 평온했던 수요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의 버스 정류장. 54번 시내버스는 여느 때처럼 천천히 정류장에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오른쪽에 서 있던 5층 건물이 기우는가 싶더니 와르르 순식간에 도로를 덮칩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 철거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은 좀 전조 증상을 좀 감지하지 못했나요?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붕괴가 사실 어떤 전조 증상이 전혀 없이 갑자기 붕괴되는 경우는 없어요. 소리가 크게 난다든지 어떤 증상을 분명히 느끼는데 이분들이 그 소리가 아주 크게 나고 건물이 매우 심하게 흔들리고 해서 바로 나왔다는 거예요. 현장 인부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미리 대피했습니다. 공사 관계자들은 이상 조짐을 느끼고 먼저 대피를 하면서도 정류장 주변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차량 통행은 물론 바로 옆 인도의 보행자 통행도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건물 해체에 대해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무섭거든요. 그 건물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현장이고 그래서 주민들도 조금 불안을 느끼고 이 사건 일어나기 한 2달 전쯤에 국민신문고에 여러 번 민원도 제기를 했었어요. 이거 좀 안전 조치를 더 취해달라. 이 사고가 발생한 재건축 현장에선 불과 2달 전에 똑같은 업체가 똑같은 방식으로 위태로운 철거 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에도 붕괴 우려가 커 보여서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직접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거하는 것이 불안하다. 건물과 도로로 낙하물이 떨어져 인사사고가 날 것 같다고 미리 경고했던 겁니다. 민원 제기도 했었는데 민원 제기해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답변은 반드시 하거든요. 근데 그 답변이 사실 되게 형식적인 거죠. 재개발 조합이라든지 관련 공사업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라고 민원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끝냈고 사실 어떤 안전상의 조치는 전혀 취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철거 과정 중에 그 무너진 이유가 뭐였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법과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은 공사 현장이었고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사나 해체 공사 과정을 좀 지켜보는 감리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 감리 제도가 사실 전혀 실질적이지 않았고 비상주로 감리를 해서 이 감리가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감리자가 형식적으로 감독했고 또 시간에 조금 쫓기다 못해서 무리하게 철거를 진행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 붕괴를 초래한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면 건물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해체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해체 계획서도 사실 상당히 부실하게 작성이 되었더라고요. 특히 안전에 관한 부분은 안전의 어떤 조치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어떤 계획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어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광주광역시 건물 해체 계획서가 엉터리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작업자 안전관리, 철거 현장 주변 안전관리라는 포괄적인 내용만 담겨 있을 뿐 건물 개별 특성을 고려한 대책은 없습니다. 광주동구청은 이 엉터리 해체 계획서를 그대로 허가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쓴 해체 계획서조차도 이들이 전혀 이행하지 않았거든요.